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며칠입니까? 24일이죠. 24일 아주 역사적 연설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연설 중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연설 중에서 5월 24일 연설이 최고의 연설입니다. 최고의 연설입니다. 여기서는 한마디 뺄 것도 없어요. 저는 이건 아마 청와대 기존 연설 작성가들이 쓴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지금 외부에서 누가 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연설을 들어본 느낌이 속이 시원 안 했습니까? 뭐 반응도 각각이더라고. 10년 최정 내려가는 것 같다. 갑자기 박정희처럼 보이더라. 박정희처럼 보이더라. 와, 무섭더라. 역시 국군 동수권자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을 했습니다. 저 또한 가장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적으로 보는 저도 그 연설을 듣고 나서 굉장히 몸이 뜨거워지고 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연설을 따져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어요. 그건 난 잘했다고 봅니다.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입에 거명을 하도 입이 좀 더러워지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일 이름까지 뭐 거명해가지고 안 해도 거명 안 해도 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설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무슨 자로 규정을 했느냐? 세 가지로 딱 규정을 했어요. 첫째, 김정일 너는 한국판 9.11 테러 주범이다. 테러 주범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남적과 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테러 주범으로 규정을 했어요. 테러 주범. 이뿐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3.16 천안함 사태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요건 뭡니까? 딱 줄입니다. 전쟁 범죄자다. 김정일 너는 전쟁 범죄자다 라고 한 겁니다. 왜냐? 유엔 헌장 위반,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니까 전쟁 범죄자죠. 여기 하나 더 보태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제일 속이 시원하죠. 그 말이. 이건 뭡니까? 너 때문에 한민족 7,300만 명이 부끄러워서 얼굴 다리지 못하겠다. 너는 뭐냐?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성 없는 테러 주범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규정을 한 사람하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대담을 할 수 없죠. 이런 놈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까? 화해는 누구하고 합니까? 반성한 범죄자를 용서하는 차원에서 화해를 하는 것이지 가해자하고 무슨 화해입니까? 지금까지 남북 간에서 있었던 화해는 다 사기입니다. 사기. 가해자가 용서도 빌지도 않는데 무슨 화해입니까? 네? 협력 다 사기입니다. 우리 북한에 도와주고 우리가 받아야 협력이 되는 거지 갖다 퍼주기가 무슨 협력입니까? 그래서 화해, 협력 다 그것은 과거에 유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연설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견식 있는 지도자라고 하고 노무현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추구하는 건배사를 하고 6.15 선언에서는 민족 공조의 파트너다, 통일의 동반자다라고 규정한 게 이게 햇볕 정책인데, 이 햇볕 정책에 사실상 이 5.24 연설로서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햇볕 정책에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연설은.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연설은 잘 됐고, 그 다음에 이 연설을 기초로 한 대북 압박 정책도 상당히 센 겁니다. 센 거. 우리 애국 세력이 요구했던 것을 다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다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그 중에서 군사적 보복 문제를 뺀 나머지는, 첫째, 제주해역 통항 금지, DMZ에서 대북 방송 다시 한다. 여기에 플러스 이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군이 받았어요. 뭡니까? 풍선 보낸다. 군대가 나서서 우리가 풍선 보낸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설마 우리 군대가 이 결정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배부한다. 남북관계의 모든 경제적 교류, 무역 끊어버린다. 개성공단 빼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 빼고, 이만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의 거의 대부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력 공격을 당하면은 무력 보복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잠수함 기지를 폭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꼬투리가 딱 잡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뭐냐? 이런 연설과 이런 정책이 앞으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유지가, 그러니까 우선 북한에서 공갈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통해서 대북 방송하면은 그 전광판을 사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장관이 사격하면 우리도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대응 사격을 하겠다. 아마 이렇게 했죠. 기관총으로 쏘면 우리도 기관총 쏜다. 내가 대포로 쏘면 우리 대포 쏘겠다. 내가 비행기동을 하면 우리도 비행기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딱 이제 우리도 오랫동안 우리 애국 진영분들은 북한과 싸우다가 보니까 북한의 약점과 장점을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대북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저 안보수석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전에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김정일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대북 심리전이다, 방송이고 풍선이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발작하듯이 급소를 찌르면 발작을 하죠. 그게 급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대량으로 보내고 민간 부분도 이제 대량으로 보내면은 앞으로 북한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긴장을 오래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침략 전쟁은 불가능해요. 민주주의 국가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민주화가 되면은 평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에 그런 전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저렇게 전쟁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하니까 한때 주식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부터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근데 계속 폭락을 해가지고 주가 지수가 1600대에서 1000으로 떨어졌다. 환율이 막 급등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이거 대북 강경 정책 이것도 좋지만은 우리 생활이 우선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이 약하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김정일, 남한에 있는 김정일 세력이 또 선동하고 나옵니다. 평화가 최고다, 이렇게 선동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